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미래행 교과서의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단원에서는요, 이 논증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귀납 또는 연역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익혀두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럼 먼저 이 귀납과 연역이 각각 무엇인지 정의부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이렇게 해서 좀 공간을 넓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귀납이 무엇인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아직 정확히 느낌이 안 오시죠?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순신은 죽었어요. 자, 그리고 또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종대왕은 죽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죽었고 저 사람도 죽었고 이 사람도 죽었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구체적이고 이 개별적인 사실들을 쭉 모아놓고 보니 모든 사람은 죽는구나 라고 하는 이 일반적 원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느낌 오시죠? 그래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 이것을 우리가 귀납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으로부터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을 말해요. 자, 요거는 또 어떤 경우냐면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원리가 있죠. 예를 들면 사람은 모두 죽는다. 이 사람은 모두 죽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근데 이순신 장군은 사람이야 라고 이제 또 하나의 전제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는 건 결론. 그럼 이순신 장군도 죽겠구나. 이렇게 끌어내는 거. 그래서 일반적 원리나 법칙을 대전제로 두고서 그 안에서 이 소전제로 활용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사실을 하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연역법입니다. 자, 이 귀납법과 연역법의 차이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좀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유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요, 귀납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쓸게요. 자, 이 유추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 요것을 우리가 유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황소개구리라는 외래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외국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외국어 외래어가 우리 언어 체계도 파괴할 것 같아 라고 유추하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유추입니다. 느낌이 좀 오시죠? 이 유추도 귀납에 속한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읽을 이 단원의 지문들은요, 어떤 논증 방법이 쓰였는지를 파악하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귀납이냐, 뭐 연역이냐, 유추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 간단하게 볼게요. 전체적으로 너무 자세하게 보기보다는 중요한 것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믿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탐구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개별적인 사례들이 좀 나올 거예요. 자, 이 파스테르가 살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자, 요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믿음이죠. 자, 그런데 이 파스테르는요, 권위에 따르지 않고 실험을 통해 반론을 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심을 품고 있었던 인물로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스테르가 결국에는요, 미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생명을 지닌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해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느냐, 의심은 마법사의 물과 같습니다 라고 비유를 해요. 자, 이 비유법 뭐가 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세요. 이 글의 제목과도 연결이 됩니다. 글의 제목이 여기 있죠.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이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제목의 의미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글쓴이가 이야기를 해요. 밑도 끝도 없이 의심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사례들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첫 번째 바로 갈릴레이의 자유낙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당시 일반적 믿음으로는 더 무거운 것이 더 빨리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주장하자 대부분 이 주장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갈릴레이는 이 주장에 의문을 품어서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모든 물체는 무게와 관계없이 똑같은 속도로 자유낙하한다는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코페르니쿠스는요. 그 당시에는 누구나 이제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 코페르니쿠스가 의심을 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의심을 품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입증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바로 탐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논증 방법을 볼 수 있느냐? 잘 보세요. 파스테르, 갈릴레이,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를 했어요. 자, 이렇게 묶어 놓을게요. 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해서 그거를 통해서 뭘 얘기를 했냐면요.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당연한 상식으로 믿는 것을 의심하고 탐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끌어냈습니다. 탐구가 의심에서 시작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반적 원리, 법칙을 이끌어내는 요거 뭐라고 했죠? 바로 귀납입니다. 귀납. 자, 그래서 귀납 논증이 사용된 글이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김병수라는 사람의 감정은 언제나 옳다라는 글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게 나오냐? 자, 보세요. 나는 내 인생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버스를 운전하다 보면 뭐 이런 사람들을 신경 쓰다 보면 버스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합니다. 사람을 쫓아내는 데만 몰두하면 어느새 엉뚱한 곳으로 가버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 앞에 존재하는 것과 싸우는 것만큼 비생산적인 것은 없다. 나의 인생에 온 사람들을 쫓아내려 할수록 힘만 점점 더 빠진다라고 하는 글 뒤에 요거를 배치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유추가 쓰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요.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과 버스 운전이라고 하는 것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이것이 이제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것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추가 쓰였다. 그리고 이 유추는 귀납에 속한다 라고 하는 거 계속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요거 보겠습니다. 아파트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나온 이 말인데요. 자,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층간소음도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결론이 뭐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문제도 소통으로 해결된다는 일반적 원리가 있으니까 층간소음 문제도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소통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쓰이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연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먼저 있었어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소전제. 이건 무엇이었냐면 그 층간소음도 사람 사이의 문제다. 자, 그렇다면 이 결론은 어떻게 이끌어지는 거예요? 층간소음도 소통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이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역 논증이 쓰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논증 방법이 쓰였는지 그리고 각각의 논증에서 뭐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연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전제, 소전제 결론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10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논증 방법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을 묻고 있어요.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개별 사례로부터 이끌어낸 주장은 모든 사례를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완전한 참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이 귀납은요.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이제 주장을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모든 사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A라는 사례, B라는 사례, C라는 사례, 이렇게 좀 많은 사례를 보니까 이런 결론일 것 같아라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귀납의 특징은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두셔야겠고요. 자, 여러분 나머지 선지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어째서 적절하지 않은지 좀 확인을 해두시고요.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는데요. 이 외에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